필로소픽에서 제가 결혼 불능세대라는 우울한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낸 게 계기가 돼서 필로소픽에서 한 3권 정도 책을 연달아 냈고, 그 인연으로 이제 필로소픽이 북콘서트 열 때마다 무료 진행자로 돈 안 받는 진행자로 여기 동원돼서 이제 자원봉사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사장님 와이프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책도 내고 덕분에 이제 이런 데도 끌려다니고 있다. 사실 이선옥 작가님의 북콘서트를 저희가 3번째로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책을 받아서 좀 읽어봤어요. 이 팟캐스트나 영상이 방송을 하신 걸 녹취를 푸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좀 진작에 들여다봤을 텐데,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수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분도 사실 길어서요. 그냥 저 짧게 이 책을 왜 내게 됐는지 얘기를 참 간단하게 드리고, 사람이 적으니까 적은 이점을 살려서 질의응답이나 서로 얘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하여튼 왜 내게 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방송을 다시 녹취를 풀어서 다시 책으로 낸 거예요. 물론 방송하고 똑같진 않아요. 책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정리를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왜 이렇게 페미니즘 바람이 급부상을 했고, 그런데 그 페미니즘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오히려 지금 성별 갈등은 더 격해지고 점점 더 그게 가라앉을 기미는 안 보이고, 그리고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는가 하는 그 궁금함이 일단 저한테 많이 전해졌고요. 저도 궁금하게 됐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하소연. 그 하소연은 상당 부분 그 여성 혐오라는 개념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졸지에 내가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여성 혐오자 혹은 차별주의자 이런 식의 낙인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감. 그런데 그 반감을 표현하면 정말로 이제 혐오자나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면서 이제 그 궁금함이 하소연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 분노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20대, 30대, 2030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매우 급격한 하락 지표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슬슬 온라인의 여론에서 보통 보이는 흔한 갈등, 사건, 사고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사회 현상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불거지면 보통은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지식인 사회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대안을 내놓건 해결책을 찾고 이런 수순을 보통 밟잖아요. 페미니즘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해화역 시위 같은 데서 여성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니까 정부나 각 부처든 어디든 도대체 여성들이 왜 이러지? 라고 궁금해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이 분노가 그동안 여성들이 가졌던 성범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그런 과정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구나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우리가 해소하겠다 라고 각 부처들이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반면 그 20대 남성의 여론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보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찌질한 남성론이었어요. 남자들이 겨우 여자들하고 싸움이나 해? 이게 크고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남자애들이 게임 같은 데 몰두하면서 이런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반응이 또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의 요구는 정당한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한심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보수화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성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잘 모르면서 화내는 집단. 이제 이런 종류의 반응들이 계속 보인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정동영 의원이 노인 폄하 발언 했잖아요.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노인들 다 투표장 못 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했다가 정말 석고대죄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그런 뭐 약간 모멸스러운 발언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된통 그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죄하고 또 그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성찰에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보통의 순서인데 이번에는 이 남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 오히려 그 남성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고 하는 상황인데도 최근에도 특히나 진보적인 진영의 남성 지식인들은 이것을 페미니즘에 대한 역풍, 반동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공정함을 원하고 평등함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대한 굉장히 반동적인 움직임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특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 찍어서 내보낸 영상이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서도 그 남성 정치인과 남성 정치평론가는 이 2030 남성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동안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를테면 자업자득론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는데 그런 태도, 그러니까 업보라는 거죠. 남성들이 그동안 만들어 온 세상. 그 세상 지금 남성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또 하나는 20대 남성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보수정당 안 찍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 설사 지지율이 떨어졌다 해도 보수화됐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찍진 않을 거다라는 또 매우 또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걸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실제 사회 현상으로서도 전혀 성찰할 마음이 없는 이런 태도의 연속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2030 문제가 불거져서 터지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세월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 지금 남성들이 분노하는 게 결코 찌질하거나 자기 스스로 인권의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봐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20대 남성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약자, 마이너리티 정체성으로 집단화된 남성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남성들이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페미니즘 전사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왜 반페미니즘으로 갔는가에 대한 분석이 일단 부족했고요. 중요한 그 분석 요인을 빼먹었고 또 하나는 이들이 반페미니즘 전사가 아닐 뿐더러 스스로 약자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분석한 건 제가 이제 쭉 과정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들은 우리는 약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자가 아니다예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남성들의 얘기는 우리는 약자다 이게 아니에요. 국가에 대항해서 우리가 군대를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하는 입장에선 약자죠. 그 약자의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별 갈등 현상에서 이 남성들이 느끼는 분노의 지점은 우리는 강자가 아닌데 우리는 기득권자가 아닌데 우리한테 자꾸 강자와 기득권자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내놓는 정당한 분노나 불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정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오늘 여기도 2030 남성들 계실 테니까 제 판단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여자에 비해서 이분들이 왜냐면 성범죄 영역에서
성범죄 가해자 남성들이 성별에서는 일방적으로 남성이 높아요. 그런 현상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오히려 남성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강간 카르텔로 묶여있고 강간 문화를 공유하고 언제나 여성에 대해서 가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잠재적 가해자, 강자 집단이라면 그런 태도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런데 범죄와 범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성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이 세대는. 그리고 촛불을 2번이나 들었던 세대입니다. 정권을 바꿔본 경험을 한 매우 정치의식이 높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대고 공부를 하라는 둥, 성평등 의식을 더 가지라는 둥, 이런 식의 되게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지금 이 현상에서는 남성에 한해서는 세대 갈등 요인이 매우 큽니다. 지금 50대 기득권 주류 남성층이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가진 성차별에 대한 의식을 지금 2030 남성들에게 그대로 주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대에서 가졌던 여성들에 대한 그 성차별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한. 제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신들은 누이나 엄마 이런 여성들의 희생으로 컸어요. 교육도 그때는 남성이 월등하게 더 교육도 높은 수준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집안일이든 제도든 문화든 남성에게 유리했어요. 그 혜택을 입고 자기들이 오늘날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시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갚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세대의 특성이 또 민주화를 주도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인권, 이게 같이 가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내가 인권의식이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한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자기 세대가 가진 관념과 경험을 지금 세대에게 그대로 강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자에게 양보해. 여자는 약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성평등하고 인권의식을 가진 그 기성세대가 지금 키운 게 오늘날 20대 여성 세대예요. 하나 아니면 둘을 낳아서 차별 없이 키워서 교육기회 똑같이 가졌고 취업시장에서 지금 경쟁관계고 그런 세대에게 자기 세대의 차별 경험을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 남성과의 이 문제는 세대 갈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중요하게는 경제적인 불황이나 취업난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는 당연히 관용적일 수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남성 여성들이 같은 세대로 똑같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동료 시민 집단으로서 이렇게 우애와 협동과 연대를 발휘해야 이 난국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들을 끊임없이 갈라놓는 요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별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책임을 이 기성세대, 특히 기성세대 남성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된다. 평면적인 분석은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졌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면서 댓글이든 저한테 호소 메일이든 이런 의견들이 옵니다. 오면 저는 정말 차별을 오히려 여학생들한테 당하면 당했죠. 왜냐하면 저희 남자들 공부도 여학생들보다 못하고 학교에서 별로 교사들한테 칭찬받은 경험도 없고 늘상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금은 의뢰 남자 여자보다 공부 못한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세대입니다. 근데 취업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군대를 끌려가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계속 니네는 성범죄자야, 기득권자야, 강자야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그 영향을 당연히 개인들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 분위기를 단단한 어떤 개인들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만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파편화되고 그냥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는
점점 더 개인들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이 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에너지가, 이 안 좋은 에너지가, 그런 걱정이 늘상 저는 많아요. 정말로 이렇게 가면 정말로 여성 혐오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에 대해서 높은 수위의 불만을 가지다 보면 이 사회가 결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없는 거죠. 매우 중요한 사회 구성원의 한 집단이 이렇게 공통된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문제의식에서 2030이 남성들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든 제 나름대로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이 책에도 다뤘고요. 방송에서도 다뤘고, 오늘은 이제 콘서트를 몇 차례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하기보다 오늘은 조금 더 주제를 특화해서 하려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네네. 책을 읽으면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감을 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 페미니즘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막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불만이 많아진다 이런 건데 네. 어떠세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입니까?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성들은 뭐게 무슨 페미니스트냐, 그렇죠. 뭐 네. 페미니스트라고 폰만 잡았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문재인 제기해라는 그런 극단적인 게 나온 것도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해화역 시위에서. 근데 또 한쪽에서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페미니즘 정부여서 분노한 게 아니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죠. 그거는 특정한 페미니즘이라는 이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페미니즘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들이 남성들이 느끼기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반페미니즘 전사라고 말하는 자체도 사실 분노 요인인 거예요. 네, 그걸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정책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특히나 이 성범죄에서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 유죄 추정의 원칙, 무고수사 적용을 예외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할당제도 있고요. 각종 이제 여성 우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똑같은 처지에 있지 못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대상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미 평등한 가운데 놓인 똑같은 조건에 놓인 사람들의 한쪽에 일방적인 특혜를 줘서 이걸 권리신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에서 오는 불합리함이죠. 그것은 뭐 불공정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슬로건 중에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불만을 정교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교한 언어를 대중이 갖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중들은 자신들의 이 분노를 정확한 언어로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은 그거를 지식인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가 일정하게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지금 남성에게는 그 창구가 없습니다. 특히 2030 남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런 매우 거친 언어로 표현되다 보니까 안티페미니즘 전사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규정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 네. 책에도 나오지만 무고죄 관련해서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는 이제 뭐 그런 제도를 이 정부가 지금 네. 도입하고 있는 건가요? 좀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당당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 성범죄에서 미투가 일어난 후에 그 여성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물론 미투 이전부터도 여성계에서 요구해왔던 거예요. 성범죄에서 여성 피해자들에게 상대방 측 남성이 무고 혐의를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고 혐의가 제기될 위험 때문에 여성들이 위축이 돼서 자유롭게 성범죄에 대해서 뭐 고소를 못한다 혹은 말을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주장이 사실상 그냥 운동의 어떤 구호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게 여성운동 사이에서도 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여성운동이 이제 세가 커지니까 이게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어떤 그 여성운동가는 실제로 언론기사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거짓으로 자기 피해를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가들의 인식 안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특히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은 무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식 안에서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누가 자기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그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얘기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얘기하는 거를 거짓으로 말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법안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미투 운동 바람을 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대가 무고 혐의로 걸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공포에서 제대로 자기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니까 이걸 정부가 해결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제 국회에서 이 시류에 잘 편승한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표모원 뭐 이런 분. 그 입법 발의는 아마 누가 아마 저기였을 거예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3당이 다 발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했다가 제가 그 2년 전에 그래서 그 발의안을 보고 비판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썼는데, 그래서 결국은 입법 발의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예. 무고 수사를 유예시키는 무고 수사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고 혐의를 제기하면 일단 무고 수사는 본 사건에 대한 수사 이유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 수사 적용을 유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를 하려다 실패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실패를 하니까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에서 내부 매뉴얼로 그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고 수사는 이 본 사건, 무고는 일단 원 사건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잖아요. 그리고 무고는 고의성을 상당히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고 혐의가 많이 인정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의 의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가려내야, 입증해야 돼요. 처음부터 고의로 이 사람을 가해자로 처벌시키려고 했다는 그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무고 혐의가 비로소 입증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는 별건이에요. 그런데 그 무고를 그렇게 수사를 유예하라는 지침을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같이 매뉴얼로 내려보냅니다. 일선 수사기관과,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에 내려보내서 그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으로 안 되니까 행정지침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게 그 스튜디오 양예원 사건의 그 매니저, 그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은 매니저의 변호사 측에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판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기각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위헌 법률 신청은 그것이 법률의 형태여야지 지금 같은 이런 행정 지침은 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 아예 그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스튜디오 사장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지침에 따라서 자신들이 상대가 거짓으로 지금 나를 무고하고 있다라는 그 수사를 해달라라고 여러 증거를 냈지만 경찰에서 그것이 묵살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경찰은 본 사건이 수사가 완료되면 이 무고 혐의도 당연히 입증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검찰, 경찰 지금 똑같습니다. 공이 그 주장이.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여전히 이 피해 남성의,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된다라고 그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럼 그 지침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과 다를 게 없고 기존처럼 똑같이 방어권이 보장되고, 그렇다면 왜 만든 겁니까? 그 지침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선 경찰에서는 이런 피해 호소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 대상이 된 남성들이 내가 무고 혐의로 똑같이 걸어도, 내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일단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침은 심각하게 위헌이기도 하면서 기본권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떠나서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여성에게도 똑같이 남성이 무고 혐의를 걸 때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걸 때, 그러니까 양쪽 성별에 다 해당되는 건데 왜 성차별적인 지침이냐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분가산점제 위헌 판정을 내릴 때 이 똑같은 법칙이 기준이 적용됐어요. 뭐냐면 그게 군인 중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 군가산점제는. 그런데 실제로 그 반대 논리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군인 중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 성차별적인 제도냐 라고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뭐가 나왔냐면 그렇다 해도 이 제도로 인해서 특정한 성별이 매우 많은 범위의 높은 수위의 차별을 일정하게 직면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성들이, 많은수의 여성들이 이 제도상 기계적으로는 여성 군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그 제도가 적용되어서 차별로 작동하는 게 한쪽 성별에만 계속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무고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양쪽 성별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지침을 마련할 때도 대검찰청도 그 이유를 댔습니다. 여성들이 이 제도 때문에 무고죄 위험 때문에 자기 폭로 피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제도 도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여성을 위해서 한다고까지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말의 장난일 뿐이죠. 이 제도를 만든 취지나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현상이나.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만 해도 남성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언제든 뭐 지하철 성추행 사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되게 시민으로서 되게 높은 수위의 불안을 남성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과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사는데 이런 사례들을 계속 접하면 불안과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수사기관에 갔을 때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부는 지금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이 정부의 헌법기관이란 입법기관, 지금 말했듯이 행정부, 사법부 모두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급진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글을 계속 쓰고 얘기를 해온 거죠. 또 하나 또 책에 나오는 게 네.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네. 반대한다 네. 라고 또 책에 쓰셨어요. 되게 보면 말만 들으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은데 네. 그래 여성폭력 방지해야지. 근데 그걸 반대한다고 하시니까 뭐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법은 기본법의 지위를 가질 만한 요소가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은, 그러니까 기본법이란 지위가 있어요. 우리 법률 체계에서. 기본법은 예를 들면 기본법, 교육기본법, 건설기본법 이런 식으로 기본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벌조항이 일단 없습니다. 법안의 특성이 처벌조항이 없고 하위 법률들에 대한 그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위 법률들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성폭력 기본법이 기본폭력 방지 기본법이 왜 기본법의 지위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논의가 일단 없었고요. 여성폭력이라는 특수하고 매우 그 네거티브한, 기본법은 네거티브한 용어가 없습니다. 어떤 기본법을 봐도. 이것은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잖아요. 다른 기본법들은 건설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지금 또 발의하려고 하는 청년기본법 이런 식으로 기본법 이상이 그런 거예요. 매우 그 포용적인 가치와 지향을 밝히는 법이 기본법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폭력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개념을 매우 보편적인, 지금 우리 법률상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상을 일단 만든 거고요. 전 세계 선진국들의 법률하고 비교한다고 봤을 때도 이례적이고, 그런데 그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과연 처벌이 불가한가, 혹은 하위 법률들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왜 밀어붙이느냐? 지금 이 분위기 조류를 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 여성운동가들이 이 기본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발들이기 전략입니다.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 지금 청년 기본법들, 이런 기본법들이 다 그래요. 그 해당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기본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 기본법에 의거해서 하위 법률들 혹은 하위 제도들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들이기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판결문에 도입한 게 바로 이 기본법입니다. 뭐냐면 양성평등 기본법 5조에 의거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더 유념해라라고 판결문에 씁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기본법 5조가 뭐냐면 국가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단지 그 조항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사실 증거 법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특수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여성운동가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우리 사회가 해결할 중요한 문제다라고 일단 그 주장을 함으로써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매우 쉽게 발들이기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예상된 결과는 각종 지자체, 정부, 기관, 교육기관, 산하에 다 여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실시해야 돼요. 그러면 각 지자체들에는 그 교육을 실시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건 또 한 가지의 산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매우 다른 형사법상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훼손합니다. 어떤 범죄든 범죄 자체로서 판단받아야 되는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이란 범죄를 특수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폭력 피해자에게는 다른 형사법상의 범죄 피해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혜택과 더 강력한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을 이 기본법에 의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발들이기가 이미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과되자마자 이 법은 지금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에 의한 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여성에 대한 성별 범죄, 제가 그 조항이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돼. 여성이란 성별을 명시했습니다. 이거 자체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어떤 범죄에 대해서 왜 특수하게 여성에 대한 것만 특수하게 취급을 합니까? 특수신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렇죠. 특수신분 창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성이지만 저는 이런 위헌적인 제도까지 동원해서 여성 범죄를 특수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3대 헌법기관들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성 이 기본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던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말들을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 입법기관의 수준인가 싶어서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뭐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실 이 법 얘기가 나오니까 또 사법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책에 보면 네. 안희정 1심에 대해서 네. 많이 언급한 챕터가 있어요. 근데 네. 이때는 아직 2심이 나오기 전이고 1심이 나왔는데 그 1심이 무죄가 나온 걸 비판하는 여성계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여성계 플러스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까지 네. 정부와 여성계가 다 같이 안희정 1심 무죄 나온 걸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신 거죠. 그런 네.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정말 뭐 예견한 것처럼 2심에서는 결국엔 유죄로 뒤집히고 네. 법정에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민주당 출입기자였고 안희정 지사 경선 때 많이 보고 취재도 했지만 그 사건은 안희정이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이게 어쨌든 2심에 유죄가 나오고 무죄였다 유죄로 뒤집힌 게 잘못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어떤 점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유무죄 판단의 잘못을 제가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1심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은 아직 무죄 추정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뿐만 아니라 지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사실상 yes means yes가 도입된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yes means yes라는 것은 이제 비동의 간음죄를 지금 국회가 계속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뭐냐면 no means no가 있고 yes means yes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를 여성이 표현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이제 수위에 따라서 no means no는 no라고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강간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yes means yes는 여성이 명확하게 yes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경우는 다 강간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yes means yes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수위가 가장 높은 건데요.
지금 이 안희정 전 지사 판결의 판결문을 적용하자면 사실상 S민지-S가 도입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2심. 예, 2심 판결에 보면 이게 둘 다 공히, 그러니까 자기가 부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걸 이 여성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이라는 자기 예. 실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2심 판단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설사 그런 이제 이게 위력 간음죄로 넘어왔다는 자체가 강간죄는 안 되는 거예요. 강간죄는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없다는 것은 이 여성 김지은이라는 피해 여성도,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적 지위는 검찰 측 증인입니다. 김지은 씨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위력간음죄로 넘어간 거예요. 위력간음은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해도 없는 간음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위력 간음 행위를 했다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했느냐? 그 입증이 제가 볼 땐 사실상 저 법률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없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내가 그런 공포를 느꼈고 나는 이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 차례의 성관계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매우 입증이 정말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위력간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력간음은 판례가 잘 없어요. 어떤 경우여야 되냐면 위력위계라는 게, 위계도 그 거짓으로,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위계간음이 많이 성립됩니다. 거짓으로 무슨 시설의 시설장이나 종교단체 지도자가 신도를 향해서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계는 이제 거짓된 말로 상대방을 교란시켜서 간음 행위를 하는 거고, 위력은 그 위력을 입증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예를 들면 뭐일 수 있냐면, 지금 내가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지만 너 지금 나랑 안 자면 너 다음 진급 안 하고 싶니? 라든지 이런 식의 이 사람의 고용이나 이 사람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저는 판결문을 다 봐도 없어요. 없고, 안희정이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예, 거죠? 그런 증거를 상대방도 못 내놨어요. 못 내놨고,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나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희정 사건이 제가 유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법률에도 없는, 그러니까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기존 법리에 의거하지 않은 새로운 판결을 내려면 입법행위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같은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사건은 새로운 판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내야 되는데, 지금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1심과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났는데, 똑같은 상황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본다면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한 것도 충분히 피해자로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법칙이 새로 도입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고요. 특히나 1심 끝나고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비난 성명을 내고 막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하고 그랬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서 3심이 끝날 때까지 무죄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더구나 행정부의 수장이. 그리고 끝까지 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성투회장이 됐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되게 집단적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다. 왜냐면 차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 설사 이것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판결이라 해도, 제가 안희정 전 지사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말고 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지은 씨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두 사람이 그런 위력을 통한 간음 행위라는 그 행위를 제가 볼 때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란 것은, 사법부에서 무죄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백하다가 무죄가 아니에요. 법리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법률 체계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10개를 제기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서는. 그 공소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입증을 못한 거예요. 재판부가 볼 때는. 충분히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고도 또 다른 이견이 없도록 입증해야만 비로소 유죄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2심에서는 그걸 반대로 다 뒤집어서 10개 공소사실 중에 하나만 인정을 못했고 나머지 9개는 다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법부가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뿐만이 아니라 1심 판결 후에 그런 여성계나 행정부의 태도, 입법부의 태도 이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 되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을 때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여성계가 정말로 집단으로 린치를 했습니다. 험한 말뿐만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게시물을 삭제했고요. 몇 차례나. 그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지 마라. 이 여성의 입을 막았어요. 근데 이 여성은 사건의 관계자이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근거를 댔습니다. 그 아내 민주원 씨는. 그런데 그 의견을 개진조차 2차 가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표현을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자기 의사를 개진할 권리, 타인의 권리를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침해하는 거예요. 이런 뭐 여성운동의 이름으로 혹은 약자를 위한 운동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임에도 그런 문제를 그냥 저는 여성으로서 보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뭔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제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책도 내고 여기 앉아있게 됐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우리가 여러 번의 콘서트를 하고 있고 특히 네.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왜냐면 여기 뭐 펜스를 얘기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네. 이수혁 사건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지만 오늘은 특히 권력과 관련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권력과 관련된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오늘 2030 주제 아니었나요? 그렇죠. 약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네, 이것들 되게 예민하게 다 보거든요. 그 특히 남성들은 저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공감하듯이 남성도 똑같이 무고한 피해 혹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어떤 공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한쪽 공포는 이해되지만 한쪽 공포는 이해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네. 맞습니다.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민감해졌는가? 이 질문 하나 하고 젠더학에서 남성에 관한 연구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퀴어나 여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하는데 남성에 관한 어떤 연구가 체계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젠더학이 확산될수록 남성들의 존재는 점점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어떤 미래상일지. 네, 그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뭐 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먼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책 있잖아요. 그 크리스티나 오프소로스가 쓴 소녀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교육 체제, 흔히 미국의 진보라고 하는 그 리버럴 세력과 페미니즘 운동 세력이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한 교육 정책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 플러스 여성계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 교육 정책과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많이 따라가는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게 그런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소년들의 혼란. 그러니까 소년들이 가진 기질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일단 취급하고 그것을 폭력과 가해와 그러니까 위해, 전쟁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인간적인 특성으로 규정을 하고 그걸 거세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정책들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뭐 장난감을 남자 아이들에게서 자동차와 무기 모양의 장난감을 뺏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놀아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기차를 여자아이들에게도 남자아이들과 똑같이 기차 뭐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차를 갖고 놀기 좋아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고. 그래서 기차를 줬더니 여자아이들은 기차에 이불을 덮어놓고 재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을 해서 미국에서는 그런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특질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또 공교롭게도 보수 쪽이 많습니다. 예,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진보 측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사회화된 것이다 라고 해서 고유한 특질 자체를 부정해요. 생물학적인 특질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걸 없애려는, 그것이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없애려는 정책을 자꾸 펴다 보니까 이제 여자아이들이 겪는 혼란보다 남자아이들이 겪는 혼란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주로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 남자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고 그거를 못하는 게 당연하고 맞다고 계속 어른들이 강요하는 체제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남자아이들처럼 몸을 쓰고 되게 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 확률이 더 높고 이런 친구들을 차근차근히 더 열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교육체계에서는 여자들, 교육체계에 설계된 자체가 여성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진득하게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고 수능적이고 이런 존재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교육체계가 짜여져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정말 이 세계에서 추방당하고 있고 그동안 그 남성적인 기질로 인해서 우리 이 인류가 건설해왔던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문명, 도전하고 개척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열정을 쏟아붓고 이게 편차가 양극단의 남성의 존재가 더 많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 평균적인 구역에는 여성의 존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재도 많고 바보도 많고 열등하도 남자가 많고 그러니까 극단의 위치에서 남성이 많다는 것은 이건 뭐 생물학적인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는 반대 대신 이 중간 영역에 이제 있는 여성들이 극단 쪽, 더 뛰어난 쪽에 더 적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남성들의 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주장의 근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매우 암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들이 다 고유하게 잘 발휘되고 인류의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에너지가 쓰이기보다 그 에너지를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고 특히나 그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 아이들에 대한 연구나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뭐 교육 얘기보다는 지금 여성운동가들이 가진 특히나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 강사들도 세대가 좀 높습니다. 그 여성운동 해온 그분들이 그 강의를 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가진 성차별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교육이 성평등 교육인 거예요. 정말로 평등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그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온 여성, 피해자 여성, 그 다음에 가해자로서 남성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속죄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교정해야 되고 여자들은 그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기본 교육 틀이에요. 그래서 매우 많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남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요. 그 자체 이해를 못해요. 보는 게 여선생님이 훨씬 많고 우린 학교에서 맨날 혼나는데 맨날 여자애들이 피해자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저는 남성 여성 분리주의로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이런 정책들은 남성들이 여성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중요하게는 뭐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하고 가정경제를 꾸리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장벽들이 생긴 거죠. 일단은 연애 과정에서 그 수컷의 특성이라고 여겨졌던 구애행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구애행위와 범죄의 경계가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3번 그러니까 직장 동료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3번 하면 해고해요. 이런 식의 그 기업 지침이 정부의 권고로 발의됐습니다. 네. 3번 이상 들이대면 네. 그게 다 이제 성적인 괴롭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거절할 수 있고 3번을 하면 사실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그 데이트 신청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개별 관계에서 모두가 다르잖아요. 내가 한 3번 정도는 뺐다가 다음번에 수락하려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3번이 정말 싫은 남성이 계속 집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성의 영역에서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제도로 계속 교육을 하고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교육이 강화될수록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에 범죄와 경계가 점점 더 이제 옅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출산율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여성에게만 어떤 계속 혜택과 권한과 지원을 준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성, 여성이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고 매우 암울한 남성, 여성 분리 상태가 될 것이고 남성들의 지위는 훨씬 하락할 겁니다. 일단 법적 지위는 하락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냐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민감해졌느냐?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인 게 맞습니다. 그것을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은 곧 성평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은 성평등인 거죠. 페미니즘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한 가지 이념의 형태이죠.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도 성평등을 추구합니다. 똑같아요. 뭐 마오이즘도 성평등을 추구하죠. 그런 이즘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어쨌든 예전에 사회주의 사상이든 공산주의 사상이든 그 안에 성평등을 부정하는 이념은 없어요. 없는데 왜 페미니즘은 유독 곧 성평등이자 기본권이자 그 자체로 뭐라고 했나 성역으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자기 권리 주장한 운동인데 왜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알레르기를 보이고 그걸 못하게 막고 제 유튜브 채널 지금 프로그램도 다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이게 페미니즘 비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란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광고 수익을 못 얻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종류의 똑같은 말을 제가 유튜브에서 합니다. 저는 비속어도 없고 인신공격도 없고 뭐 어떠한 폭력, 음란성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커뮤니티 정책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적인 얘기를 할 뿐인데 차별, 혐오 게시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저희 추정이에요. 그 이유가 아니면 그게 붙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미니즘 비판하니까 노란 딱지 붙더라.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니까 페미니즘 하면 일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운동인데 왜 이렇게 좋은 가치로 취급하냐? 왜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로 취급하냐? 라는 반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도의 문제가 있고요. 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늘상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도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남성은 여성이 동의했다고 여기고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럼 두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에서 증거주의를 우리 법정은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성범죄입니다. 뇌물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뇌물죄는 조금 달라요. 일단 뇌물죄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 인정을 받긴 하는데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는 사람도 유죄 처벌을 받습니다. 일단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 해도 그 뇌물 줬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뇌물을 준 후에 자금의 흐름이나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뇌물을 받아서 어떻게 그걸 썼다는 근거 같은 것들을 매우 정교하게 추적을 하고 그로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유죄 판정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성범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성범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취해왔던 그 성범죄에 한해서 증거의 법칙이 그거였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그 다음에 사건 이후의 정황들, 그 다음에 주변 제3자들의 증언, 그런 정황 증거들을 채택해서 종합해서 그걸로 판단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 남성이 더 힘과 돈과 지위를 가졌을 경우에 이 상대 여성에 대해서 무고를 건다든지 해서 일단 이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걸 가해온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어떤 직장에서 내가 뭐 사장이나 상사에게 당했어도 사실 말도 하지 못하고 해봐야 내가 그 재판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넘어갔던 일들이 쌓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여성들이 주장한 게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에 한해서는 여성 진술의 이 신빙성을 혹은 증거력을 더 인정을 해달라. 어떤 여성이 자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겠느냐라는 이런 정서적 호소도 있지만 그래서 사법부가 점점점 여성 진술에 증명력에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왜냐면 그런 판결을 받고 여성이 자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어 오니까. 그리고 사법부는 여론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집단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매우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의 잘못됨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증거를 달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여성의 진술에 대해서 쉽게 그 증명력을 배척하면 안 된다. 그동안 이 여성들이 겪어온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에서 오는 불안함과 약함,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뭐 방어하지 못한 그런 특수한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배경을 감안한다면 여성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 상대 남성과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 남성이 나는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 후에도 이렇게 잘 지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강간이냐. 강간당한 여성이 어떻게 나에게 연락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하겠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동안은 그런 정황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강간 혐의까지는 입증을 못했으니 그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이 도입된 후에는 그 판결 지형이 매우 급속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남성에 대해서 다음 어떤 올 위해를 두려워해서 친밀한 척 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무섭고 다정하게 대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더 큰 폭력을 입을까봐. 실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걸 판별할 능력이 과연 판결할 기준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성들의 경우는 그것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도 내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도대체 성범죄에서 남성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는 거죠. 이런 항변이고 저도 그 성인지 감수성을 주장하는 많은 변호사들을 만납니다. 그게 옳다라고. 그래서 제가 묻죠.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해서 남성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도대체 뭐냐 한번 사례를 들어달라. 그렇다면 어떤 사후적인 행동도 다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해된다면 여성이 충분히 피해 상황에 놓였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둘이 연인이었으면 무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연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연인인데 그 연인인 여성이 내가 그 위력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연인이 되어야 됐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인 경우에도 위력 가늠은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위력 가늠은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남자가 일단 피고인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플러스 위력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위가 연인이라고 해서 벗어나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고유정 그 살인사건 고유정이 지금 자기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방어하느라고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성폭행이 이렇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 뭐 하는 얘기겠지만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당할 거였기 때문에 방어하느라고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약을 먹으라고 진술을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 여성의 진술만 있어요.
남성원님이 죽었고 만약 죽지 않았다 해도 내가 성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범죄는 매우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 범죄에 대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전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최대한 법리에 의거하고 공정하게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찌됐건 증거들을 끌어모아서 판단을 해야죠. 거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할 게 아니라 그건 그리고 아무런 법률적 그 근거가 없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법률 용어에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도입한 거예요. 아까 양성평등기본법 그게 근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양성평등기본법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사법부가 억지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남성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래서 펜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불리하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뭐 낙관적인 얘기를 전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관계할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녹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판 사례도 여성이 남성을 강간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남성이 결국은 녹음한 거를 증거로 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녹음을 상대에게 당연히 알리지 않고 했죠. 그런데 이 남성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덕분에 무죄를 받았고. 네, 그 덕분에 무죄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여성이 나는 억지로 뭐 이렇게 끌려갔고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당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음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드러난 거죠. 그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나 신체적인 뭐 상해가 남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성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저는 사법부가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사법부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행정부나 입법부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출직들이 바로바로 여론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자신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았어도 권력인 거고 그런 여론, 시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그런 여론이나 시류로 인해서 누군가의 기본권이 국민들 중 누군가의 기본권이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아주 끈기 있고 강직하고 완고하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인데 사법부가 오히려 저는 이런 여론에 편승해서 너무나 급진적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민주당 얘기하셨던 거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표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남성 편을 들었다가 일단 여성 표가 더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여성 표가 더 공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선회해서 이 남성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는 표를 또 생각을 하겠죠. 둘을 놓고 뭐 표 계산하는 분은 저울질을 할 테고 그래서 남성들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견들을 대변할 창구를 저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남성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시민으로서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나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런 조직적인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관철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신들의 의견을 의사를 대변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 남성들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뭐 당당히도 어쨌든 남성 권리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 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시민운동 단체인데 열심히 활동하셔서 필요한 권리를 쟁취하시고 하는 게 다 민주주의 사회 시민들의 의무이고 권리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여론으로 취급해서 투표 계산을 이걸 들어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정말 버리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정도로 좀 무관심해 보이고요. 지금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하태경 의원이 군 가산점제 부활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군대 문제는 어떻게든 보안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군대라는 자체가 일단 인간의 이게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제도잖아요.
강제로 끌려가야 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에 대한 보상 체계도 없다면 사실상 한 성별 집단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권리를 희생시키는 건데 그건 당연히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여성은 아직 여전히 약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달리한 지점은 뭐냐면 약자라는 개념을 그런 성별이나 한 집단으로 규정을 했을 때 생기는 많은 다름이나 갈래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항공의 조연아와 내가 성별로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집단 안에서 우리는 계급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조연아나 그 엄마인 이명이나 그런 사람은 남성인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성별로서 여성을 다 약자로 규정했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 약자라는 개념을 이런 집단, 정체성, 그러니까 성별, 무슨 종교, 인종 이런 식으로 약자 소수자 개념을 집단 정체화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약성,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진 여러 취약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성범죄에 국한한다면 취약성이 있어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존재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사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많은 남성들이 있지만 전혀 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제가 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사회 구성원들의 취약성, 아동이면 아동인 대로, 노인이면 노인인 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이면 청년 세대로서 그 취약성을 각각 찾아서 해결하는 게 저는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 권력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약자성을 어떠한 집단화해서 그걸 정체화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약자라고 해서 남성이 강자냐 영원히 아니잖아요. 이명희한테 뺨 얻어맞는 기사가 무슨 강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약자성을, 취약성을 가지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은 얘기로는 못 들어갔지만 아무튼 그렇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너무나 그 윗세대로서 지금 청년 남성들이 갖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만 일부 청년들이 도리도리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세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애인 사이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지난번 북콘서트에서 제 북콘에 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지금 매우 화를 내고 있다. 지금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 북콘서트에 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마치 어떤 여성들의 적처럼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북콘서트에 내 애인이 간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마드 같은 데서 우파랑 만나서 정권 반대 시위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세력은 일정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직된 세력이 있으면 그 조직을 내 세력으로 묶으려는 시도들은 누구든 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러면 거기 가서 열심히 자기 세력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문재인 반대하는 세력이 문재인 제기하는 데가 있어. 그럼 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갈등을 계속 유발시켜서 그들이 자기 정치 세력으로 지금 가져가려는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그러한 갈등을 계속 키워서 정치 세력으로 자기 그 세를 확장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대답 못하게. 공격 많이 받죠. 저 책을 내주신 이 출판사, 저 페미니스트들한테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이렇게 세상 분위기 모르는 이런 출판사 때문에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격 많이 받는데 제가 멘탈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여성들을 비난하고 남성 편에 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 자리에 못 있죠.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어쨌든 속한다고 생각했던 진영 안에서 늘상 그 문제를 좀 보려고 했어요.
내 눈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디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었기 때문에 늘상 제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여성운동 바람이 불면서 막 사회가 점점 더 갈등으로 격화되고 이런 걸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볼 때 그 여성운동계가 주장하는 뭐 이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가졌던 보편의 권리를 훼손하는 지점이 이제 제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말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성들에게 적의 취급을 받기도 하고 뭐 제가 토론회에 섭외되면 그 토론회를 무산시키기도 하고 이런 보이콧도 열리고 그랬지만 딱히 뭐 멘탈 관리를 할 건 없고요. 그냥 유전자가 좀 그런 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더 잘 적응하는 쪽으로 제가 좀 유전자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악플에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늘상 이렇게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누구든 나는 얘기할 수 있다. 여성이든 어떤 여성이든 뭐 페미니스트이건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틀린다면 그 반론이 제대로 된 유효한 경로로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태도로 살고 어찌됐건 저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대응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불러주면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와주신 여러분께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맨스플레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성운동에서 쓰는 용어인데 남자들이 여자에게 우월한 척 뽐내면서 막 설명하려 드는 그런 태도를 비판적으로 만든 용어인데 그걸 패러디해서 이제 제가 주로 설명을 하니까 woman's 플레인으로 이렇게 패러디한 제목을 붙인 거예요. 네, 그 진행자로서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자면 저도 사실 이 콘서트 진행 요청이 왔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거 보아하니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건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사회가 진보든 보수든 혹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진영에 속하는 건 되게 쉬워요. 한 진영에 속해서 상대편을 욕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되게 편해요, 사실. 진영 안에서는. 근데 이선옥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냐 안티페미니스트냐라고 하는 특정 진영에 속하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어떤 이렇게 올바름을 따져나가는 그런 불편한 일을 스스로 감수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런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책도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듣는 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힘들어요 사실. 불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기도 하고 뭐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뭐 이게 또 결론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의견인 거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 안에서 녹여내가지고 자기만의 결론을 각자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말로 싸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 공론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분들이 다 그런 과정에 함께 참여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